이번에 모실 분은 소위 이제 친노 부산 경남 출마자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죠. 이게 3번 낙선 기본으로 깔고 가거든요. 기본 3번 낙선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에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또 다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마지막으로 비서관으로 모셨다고 해서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리죠. 김경수 당선자를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팬클럽 한 명이에요? 팬클럽이에요? 팬클럽 손 들어보세요. 5명 있네요. 5명. 저기도 있구나. 네. 시키셨어요? 100회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림 좀 갈아주시죠. 네. 질문 전에 이 사진 설명드려야 되겠네. 제가 보통 당선자 사진들을 언론에서 많이 찍는단 말이죠, 다들. 근데 당선자 사진 중에 제일 안 기뻐해. 그래서 내 턱 밑에서 잘랐고. 근데 저는 지지자들 사진도 봐요. 얼굴도 봐요, 표정을. 지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당선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표정이 나중에 보시면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되게.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왜 친노라고 분류되는 당선인들은 하나같이 빚을 갚았다느니, 의리를 지켰다느니,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다느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까 우리 총수님 소개하실 때요. 네. 저 3번 떨어진 게 아니고 2번 떨어졌습니다. 2번밖에 안 떨어졌어요? 네, 이번에 3세판이었습니다. 나는 왜 3번 떨어졌다고 생각했지? 여하간. 네. 마음의 빚을 하나 갚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본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쪽 양반들이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마음의 빚을 갚았다, 뭐 의리를 지켰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다, 뭐 등등등. 일단 제 얘기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이 당선자들이 여유가 많아지시는, 농담도 하시고 그렇게 재미없더니.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님, 제가 이제 경남 고성이 고향이고 진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진주로 출마를 해보지 않겠냐고 한 3-4번 정도 권유를 하셨어요, 저한테. 청와대 시절에. 그때마다 대통령님, 전 죽어도 안 나갑니다. 일부러 매정하게 좀 거절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매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4번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근데 하셨는데. 나가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 뭐 대통령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자네가 나가면 잘할 것 같네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대통령 보시기에 이제 영남 지역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좀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뿌리를 내리고 영남 지역을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총알바지 의미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총알바지. 근데 굳이 여러 사람 중에 자네가 하면 잘할 것 같네 라고 부연 설명은 없었어요? 그 얘기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부연 설명 없냐고. 뭐 부연 설명. 그런 거 부연 설명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모두 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잘할 것 같네. 잘할 것 같네. 다 찔러본 거 아니에요? 참여정부 때 영남 출신으로 장관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영남 지역에 대한 지역주의 극복의 한이라든지 원이 그만큼 크셨던 분이라.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그렇게 매정하게 잘랐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님 고향에 내려가서 출마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해는 연고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김해 김가라는 거 말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굳이 김해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김해를 대통령님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내려갔고, 서거하신 뒤에
김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뭐 개인적인 의무감도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이게 뭐 운명같이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첫 출마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대통령님 계시는 봉화를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 마치고는 좀 편하게 대통령님께 그래서 마음에 빚 하나 갚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 뜻을 그럼 대신 일부라도 이루겠다 뭐 이런 의지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대통령님 말씀 중에 본인이 고향에서조차 지지받지 못했다라는 한탄을 가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했었거든요. 김해에서도 대선 때 대통령님은 자기 고향에서도 졌었습니다. 투표에서.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았어요. 총수는 왜 3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왜요? 실제로는 2번인데 재보궐선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당시에 했으면 한다고 그러다 안 했죠 그때. 네, 불출마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 네. 맞아. 그래서 제가 3번이라고 생각했군요. 그리고 나서 봉화에 가서 왜 울었어요? 왜 다른 당선자들은 다 웃는 모습 해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이거 봐. 그 다음에 가서 혼자 울고. 뭐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날 봉화에 가서 이제 그 경남 지역 당선자들하고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님께 오랫동안 못 뵀으니까 큰절을 하고 나오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서거 당시에 잘 못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상 장례식 치르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 계속 가슴에 쌓여 있어서 그런지 대통령님과의 관계에서 뭐 전혀 이렇게 울컥할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울컥울컥하는 울컥병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절하고 나니까 갑자기 일어서는데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울컥할 때는 어떤 때예요? 그게 전혀 예상치 못하니까 어떨 때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나간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럴 때였다 뭐 편의점에서 그- 가격을 치르다가 난 친노요 그러다가 울컥했다든가. 주로 그런 거죠. 이제 지역에서 이번 선거 때는 울컥했던 게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고 소득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역 아동센터에 센터장님들이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와서 간담회를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역 아동센터가 대통령님께서 참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줬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서 막 눈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소위 누가 분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친노 그 레테르가 붙게 되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특히 오늘 김경수 당선자한테 묻고 싶은 건데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마지막에 모신 분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존경, 지지 이런 거 말고 좋아했어요? 대통령이 모셨던 분들 중에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소위 이제 배신하고 돌아서서 뭐 다른 길을 찾은 사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존경, 지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을 좋아하게 만드는 매력이 없으면 좀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저도 개인적으로 네.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뭐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갑자기 운다. 아니 울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치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혀 뜻하지 않게 뭐 갑자기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는 건 좋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같이 일을 해보면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총수님은 같이 일을 안 해보셨죠? 아니 저희 직원들 저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저를 부를 때 김비서관 또는 경수 씨,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제가 사실은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들 중에는 거의 막내 뻘에 가까운데 제일 마지막에 결합을 했으니까 끝까지
경수 씨 또는 김 비서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한 번도 저를 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지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이제 그런 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직원들을 들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만 좋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법이 없고 야 이 새끼야 이런. 아 저하고 비슷한 분이군요. 자 이번에 그건 알겠고 이제 부산 경남에서 정의당 혹은 무소속 중에 야권 성향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이 됐죠? 이번에? 부산, 경남, 울산 합해서 11명이고요. 대구까지 합하면 13명입니다. 상당히 야합이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반대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그 첫 출발이 저는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이번에는 20몇 년, 한 6, 7년간 안 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된 거예요? 그 3당 합당 체제가 극복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한 세대가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해왔었거든요. 예전부터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이 2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90년에 3당 합당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음번 총선이 이제 30년 딱 한 세대가 되는 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한 세대씩이나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주의가 강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이렇게 10명 넘게 당선된 데는 뭐 딴 데서 다 얘기하는 게 이제 분노 투표 아닙니까? 그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거고 경남은 거기다가 우리 홍준표 지사 덕을 좀 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덕에다가 홍준표 지사의 덕.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또 주민 소환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대부분 2번, 3번, 4번 떨어지면서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지켰던 풀뿌리 정치가 부산 경남을 이렇게 바꾸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단지 몇 번 떨어진 사람만 된 건 아니고요. 연제구 같은 경우는 처음 출마했는데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당선되신 분도 있고 양산의 서영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몇 개월 남겨놓고 와서 출마했는데 당선되신 분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당선되는 덕분에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은 나가면은 몇 번씩 떨어지고 고생해야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 덕분에 잘하면 한 번만 해도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서요. 어쨌든 그런 풀뿌리 정치가 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게 부산 경남을 바꾸어 나가는 변화의 중요한 계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다.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님, 홍준표 지사님 주변에서 온갖 도와주는 분들 함께 도와주시니까 이거 웃기진 않는데 농담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에 이제 비서관이었다가 정치 인물 하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좀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노무현 대통령 7주기라고 해서 이번 방송에서는 친노 이야기 많이 했는데 민주당을 혹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또는 정치를 친노 패권이 망쳤다. 이게 이제 보수의 프레임이에요. 여기 동의하세요? 그 조중동하고 인터뷰할 때만 이런 질문 받는 줄 알았더니 우리 총수님도 이런 질문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극복해가지고 넘기는 답변을 내놓아 보시라고.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보수 진영에서 줄기차게 밀고 있는 제1프레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친노 패권주의 관련해 가지고 좀 2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요. 19대 국회 기간 중에 언론에서 보도할 때 이 의원이 친노인지 아닌지 분류를 한 기사들 가끔 나오잖아요. 네. 어떨 때는 친노로 분류됐다가 어떨 때는 비노나 반노로 분류된 의원들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는 세보고 우리는 안 세봤는데 물어보. 제가 직접 세본 건 아닌데 네. 또 이런 걸 또 세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변호사인데요. 세보고 나서 47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친노라고 하는 분류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체가 불분명한
그런 분류인 거는 맞는 것 그 같아요. 47명이 어떨 친노로 때는 들어갔, 친노였다가 어떤 반노로 어떨 때는 들어갔다가. 비노였다가 예. 어떨 때는 반노까지 갔다가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대 총선 이후에 지금도 친노를 얘기하면 표창원 교수가 친노입니까? 친경 아니에요? 친경찰? 그러니까 이제 19대까지는 그래도 친노라는 분류가 뭐 국민들에게 뭐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분류일 수 있는데 20대 총선 이후에는 이제는 친노 프레임, 친노 분류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 없는 그런 분류인데다가 친노 패권주의 비판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총수님 친노 패권주의의 구체적인 실례를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그거 우리 방송에서 하던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패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당하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왔죠. 저도 친노 패권주의 비판하시는 분이나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구체적인 좀 신뢰를 들어달라. 그러면 내가 해명을 좀 할게.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신뢰를 들어서 질문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친노 패권이라는 비판은 친노들은 정치를 하는 내내 그럼 친노 패권에 대한 비판에 시달릴 텐데 우리는 정치를 내려놔야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죠. 다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저는 이제는 이걸 친노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친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다. 그냥 그 얘기 무시하고 좀 이제 총수님도 그만 물어보시고 이제 아니, 왜 이래? 아까 정청래 의원하고 정반대로 박수 쳐놓고 아까 정청래 의원은 내가 친노라고 막 말해라. 거꾸로. 그렇죠. 그게 저하고 이견이었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은 요 자리에 앉아서 자꾸 친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난 친노다. 네. 그렇게 해서 무력화시키자는 그렇죠. 거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정면 돌파하자는 주의고 김경수 당선자는 아니 그 아무 문제 아니니까 거론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기서는 포기 안 하니까 상대방에서는 포기 안 할 때 대응이 무대응이면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유포될 수 있으니까. 저는 내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정치권은 재편다고 흘러가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가 뭐 우리 당내 후보가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새롭게 그 당선된 더벤저스나 이런 분들이 함께 옆에 포진하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친노 패권주의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판을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지 우리가 그걸 친노 패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체가 없으니까. 네. 그 전략은 정청래 의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은 앞으로 전화 받을 때 친노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김경수입니다 해도 상대방이 친노인 줄 압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자면 안철수 대표의 탈당 잘했나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탈당할 점에 그때 저도 안철수 대표 측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분당을 막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탈당은 저는 야권의 분열은 적절치 않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이후에 총선의 결과를 놓고 합리화하는 건 뭐 이제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후에 계획을 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 평가는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보다 못한 점 뭡니까? 그 질문이 좀 이상해요. 아니 좋은 점 말고 못한 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답변은 사실은 저렇게 질문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문재인 후보의 단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건 너무 쉬워. 그 지난주까지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새로운 더 가까운 분이니까 새로운 초식을 구사를 하시고 못한 점이 있나요? 저는 뭐 두 분을 잘한 장점 단점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두 분의 코드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전 과정에 이제 가장 가깝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대단히 남성적이고, 안철수 대표는 대단히 여성적,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감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보여주는 성향들이 어찌 보면 약간은 좀 여성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꼭 그 뒤에 그 해석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에서 참 많이 달랐던 달랐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도 많고 지금까지도 만나서는 끝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면들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단점은요? 그러면 준비해 오신 답변. 이제는 문 후보님께서는 좀 큰 정치인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건 제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때까지는 뭘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문 후보께서 어떻게 해왔다는 얘기를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담론이나 비전 이런 걸 가지고 국가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를 얻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문 대표께서 본인이 내놓는 얘기들이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좀 국가적 담론, 국가적 비전 이런 데 가까운 얘기들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참모들이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런 데 보태져서 대한민국을 이끌 큰 정치인의 이미지가 더해지면 내년 대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선 때 광주 가서 하셨던 말씀,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신다면 하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저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 대표가 호남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시금석 위에 이제 시금석을 계속 던져놓고 있는 거죠.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본인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에 문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끝난 게 아니고 총선의 성적표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건 제가 이제 이번에 5.18 전후해가지고 광주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당선자들이 5.18 전에 따로 가서 참배도 하고 광주 시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강주 시민들의 얘기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셨어요? 물어봤더니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내리기 직전에 내년 대선에서는 이길 수 있는겨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니, 광주의 택시 기사가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까? 여기 파파에서는 사투리까지 다 그대로 응대를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호남 주민들의 솔직한 심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문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호남 주민들에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장점은 뭐예요?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데 가까우신 분이니까 문 대표가 이게 장점이다. 네. 딱 내놓을 장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 다 장점이죠. 그러면은 춤도 잘 춰요? 아니 뭐 잘하는 게 이거 진짜 잘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될 자격은 갖추고 있다. 어떤 점에서요?
첫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상의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상의했던 사람이 문재인 당시 변호사인데, 그러면 항상 마지막 조언이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분인데, 저는 그 원칙을 가장 경결하게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학습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족한 게 많은 분이신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치를 평생을 해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이건 무슨 대선을 웃기라고 안 되겠는데. 한 번 당선됐다고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갑자기 지도자급.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걸 이명박 정치를 전혀 평생 동안 출마나 현실 정치에 뛰어들 걸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여러 가지가 다 어렵고 힘든데 그걸 정말 빠르게 습득하고 학습하고 배워 나가시는데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원칙과 역사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정치에서 필요한 건 현실에서 학습하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두 가지의 기본 자질은 충분히 갖춘 데다가 학습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 이야기 나오고 뭐 이원 집정부제 얘기 나오고 분권형 대통령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체제를 흔들어 가지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판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있잖아요.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의도가 있는 거란 거죠? 말이죠. 네. 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정치판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바닥에 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백가정명으로 나오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첫 번째로. 근데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은 저는 그러니까 선거 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첫 번째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제발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뭐 그냥 싸우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니들은 왜 니들 밥그릇 가지고 싸우냐 요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제발 내 밥그릇 가지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좀 지켜달라는 요구인데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정치판에 대해서 세게 그 경고를 준 거 아니면 개초리를 든 건데 그렇다면 우리 정치판이 국민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판을 새로 짜는 건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이합집산하고 판을 짜겠다라고 접근하면 저는 그런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이해관계나 자기들의 권력을 좀 더 지키기 위한 그런 의도들이 더 강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어떻게 생각해요? 김무성. 저하고 이제 한 달이 건너 인연이 아주 깊은 분이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굳이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해주세요. 본인 입으로. 그게 제가 드리는 평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필요조차 없답니까? 필요가 없다나 필요조차 없다는 뭐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안희정 지사랑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요새 조중동을 보면 종편을 보면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지사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하는 누가 대선에 나가냐 뭐 예전에 머지않아서 김두관 문재인 갈라치기 하듯이. 그렇지 갈등이 앞으로 증폭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전망들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 다 잘 아시는 분으로 그분들의 품성과 그분들의 욕망과 뭐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둘이 싸울까요? 문재인 대표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안희정 지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 지사가 지금의 행보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저는 차기가 될지 차차기가 될지 그건 뭐 모르지만 안 지사도 충분히 대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인데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냥 열심히 자기 일만 한다고 해서 대권 후보로 인정해주는 그런
정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안 지사가 스스로 그런 자기 몸집 불리기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주요 포스트에 충청 출신들이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도 안 지사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그 자체로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과거의 그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경쟁을 하더라도 좀 다른 차원의 경쟁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저는 안 지사가 이번 대선에 경선에 출마할지, 아니 경선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봅니다. 두 분께서 적절하게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캠프가 갈리면 어느 캠프로 가려고요? 본인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서게 되면은 저는 뭐 당연히 그 캠프에서 일할 확률이 높고요. 두 분 다 나서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일 텐데 그 복잡한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지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충청권 베이스인데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권에 자격이 있나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일하실 때,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으로 일하실 때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 이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실 때는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의 모습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천부적인 외교 관료, 그다음에 정말 그 성실하고 노력하는 정말 이게 태생에서부터 외교 관료로 태어나신 분인데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다라는 거는 그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실 때 이후는 그건 좀 평가는 유보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뭐 국내에 들어와서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를 입장을 내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판단을 물으시면 저는 그 다음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기준에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나 안철수 대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의 기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조금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제대로 풀고 그 갈등을 녹여내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지금에는 정말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수많은 갈등을 좀 풀어내고 그걸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좀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 조정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 조정 능력이 힘이 부족하다? 그거네. 짓궂어요. 사실은 파파이스를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어렵게 됐어요. 그럼 국회에 들어가서 이번 대선까지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상정하셨어요? 어렵게 됐다는 걸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김해가 가벌 국회의원 선거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해시장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 있는 진영읍의 시의원 재선거가 있었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 합하면 총 5개의 선거가 있었는데 5개 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랑을 옛날에 잘 안 했는데 정치하고 나니까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62.4%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대구의 김부겸 선배가 62.3%로 이제 2등으로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인데 전 김해도 대단하고요. 이번에 영남 지역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이 1, 2위가 다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김총수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정권 교체가 정말 중요하고요. 정권 교체 과정에서는 저는 부산 경남 지역을 지금 이번 총선 결과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어나가서 좀 더 부산 경남이 정권 교체의 핵심 축이 되게 만들 거냐.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내년 대선에서 저는 또다시 핵심적인 의제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아니 국가도 빚이 많고 국가 부채가 최대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도 빚이 많고 가계부채도 당군 이래 최대라고 하고 유일하게 대기업의 금고에만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함께 해법을 찾아내야 되고 국회가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대선에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대선 후보가 다음 정권에서만큼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놓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그 미래는 저는 뭐 보장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부산 경남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 이게 지금 현재 빈부격차 그 다음에 이런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내년 대선과 결부지어서 꼭 풀어내는 거 이 두 가지가 제가 국회에서 꼭 해야 될 제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파파이스를 보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살든 살지 않던 김경수 당선자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당선돼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마디 하시고 가시죠, 이제. 파파이스는 제 아내가 정말 자주 듣는 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파파이스 듣고 와서 누가 출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또는 우리 김총수가 어떻더라 이런 그 어떻더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좋게 표현하면 짓궂더라 해서 나쁘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파파이스 팬들이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출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다 또는 많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기도 하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파파이스 팬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건 제가 선거 운동 나가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운동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어디서 전화 받았다 그러는데 어디서가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전화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게 다 파파이스 팬은 아니겠지만 맞아요. 그거 우리가 운동한 거예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파이스 팬들도 분명히 그 김해 연고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주시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다수라니까 좀 잘 모르네. 그 덕으로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안 나오시면 제가 사모님이라도 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파파이스 팬들께도 나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런 거는 같이 합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 문제는 제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라 함께 풀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 파파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시죠. 다음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바이원, 기부원.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팬클럽 손 들어보세요. 5명 있네요. 5명. 아, 저기도 있구나. 네. 시키셨어요? 100회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림 좀 갈아주시죠. 네. 질문 전에 이 사진 설명드려야 되겠네. 제가 보통 당선자 사진들을 언론에서 많이 찍는단 말이죠, 다들. 근데 당선자 사진 중에 제일 안 이뻐해. 그래서 내 턱 밑에서 잘랐고. 근데 저는 지지자들 사진도 봐요, 얼굴도 봐요, 표정을. 지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당선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표정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님 제가 이제 경남 고성이 고향이고 진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진주로 출마를 해보지 않겠냐고 한 서너 번 정도 권유를 하셨어요, 저한테. 청와대 시절에. 그때마다 대통령님 전 죽어도 안 나갑니다. 일부러 매정하게 좀 거절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매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아니 근데 하셨는데. 나가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 뭐 대통령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자네가 나가면 잘할 것 같네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대통령 보시기에 이제 영남 지역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모실 분은 소위 이제 친노 부산 경남 출마자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죠. 이게 3번 낙선 기본으로 깔고 가거든요. 기본 3번 낙선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에서 당선되신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또 다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마지막으로 비서관으로 모셨다고 해서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리죠. 김경수 당선자를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팬클럽 한 명이에요? 팬클럽이에요? 나가서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좀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뿌리를 내리고 영남 지역을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총알바지 의미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총알바지. 아니 근데 굳이 여러 사람 중에 자네가 하면 잘할 것 같네 라고 부연 설명은 없었어요? 그 얘기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부연 설명 없냐고. 뭐 부연 설명. 그런 거 부연 설명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모두 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잘할 것 같네. 잘할 것 같네. 다 찔러본 거 아니에요? 참여정부 때 영남 출신으로 장관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영남 지역에 대한 지역주의 극복의 한이라든지 원이 그만큼 크셨던 분이라.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그렇게 매정하게 잘랐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님 고향에 내려가서 출마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해는 연고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김해 김가라 보시면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되게.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왜 친노라고 분류되는 당선인들은 하나같이 뭐 빚을 갚았다느니, 뭐 의리를 지켰다느니,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다느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까 우리 총수님 소개하실 때요. 네. 저 3번 떨어진 게 아니고 2번 떨어졌습니다. 2번밖에 안 떨어졌어요? 네, 이번에 3세판이었습니다. 나는 왜 3번 떨어졌다고 생각했지? 여하간. 네. 마음의 빚을 하나 갚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본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쪽 양반들이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마음의 빚을 갚았다, 뭐 의리를 지켰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다, 뭐 등등등. 일단 제 얘기부터 하면 안 될까요? 당선되더니 여유가 많아지시는 농담도 하시고 그렇게 재미없더니.